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151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심각한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문제네요. AS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 관찰이 되고 있답니다. 봤을 때 이제 리플렛 자체가 서로 분리되는 게 어느 정도의 값이 측정이 되면 심각한 에이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라고 볼 수 있겠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수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의 이제 밸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주고 그리고 같이 닫혀줘야 되는데 지금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리가 똑바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만큼 협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보기에서 가장 값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물론 수치를 묻는 문제지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사실 마일드, 모더레이트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면 수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변화예요. 에코카디오그래픽 파인딩에서 연관이 되는 심각한 에이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AS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2차적으로 심장 초음파에 관찰되는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번 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 기능이 감소된다. 나중에 이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죠.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의 하이포트로피, 두꺼워진다. 마찬가지로 맞는 변화고요. C번 포스트 스테노틱 딜라테이션. 협착이 되거나 지나간 부위 바로 늘어날 수 있겠죠. 좁아진 구역에서 강력한 압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센딩 에어타 쪽에 딜라테이션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큘라 하이퍼트로피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 보기죠. 따라서 2차적인 변화의 흐름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AS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영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 넣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육 상태보다 마치 우리 사람도 근육이 두꺼우면 더 힘을 더 세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심장도 마찬가지로 더 근육층이 두꺼워지면서 강력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두꺼워지게 되겠죠.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도 점차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수축 기능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차적인 변화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구역을 지나가니까 바로 어센딩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변화들 잘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도플러를 사용해서 변화를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스에서 값을 매기기도 하고 피크 값, 피크 벨로시티를 측정해서 도플러를 사용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3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2D 모드에서 관찰되는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래요. 시스톨릭 도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모양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었죠. 다 조금 수평적으로 관찰이 되면 이런 리플렛의 변화들이 조금 더 관찰이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에이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딱히 영상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봤을 때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 관찰되는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뷰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3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카디악 도플러를 사용했대요. 도플러를 사용을 했는데 도플러를 통해서 어떤 심각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래요. 다시 한번 도플러를 사용해서 AS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공부할 때 프레셔 아프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할 때는 PGT로 에리어도 구할 수 있고 연관이 많은 키워드였지만 에올틱 스테노시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같은 협착이니까 프레셔 아프 타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에올틱 쪽에서는 PHT를 사용해서 따로 측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인자고요. 그 중에서도 C번과 D번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조금 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한번 항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에올틱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간단하게 피크 벨로시티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최고 속도가 4보다 클 때,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은 이제 좀 심각한 상태의 어떤 인자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m/s보다 더 높은 값 측정이 될 때 좀 심각하구나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인데 보통 신뢰도가 높은 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검사에 사용될 때 신뢰도가 높은 어떤 수치입니다. 50보다 값이 크게 측정이 되었을 때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보다 적고 높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밑에 보시면 밸브를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1보다 적을 때 1보다 적은 값을 나타낼 때 심각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올틱 벨로시티 레시오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간단하게 수치 정도와 이런 항목들로도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한 수치를 묻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눈에 띄잖아요. 4보다 높은 값, 50보다 높은 값, 1보다 적은 에리어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띄는 수치를 내기 때문에 중간 값이라든 좀 어중간한 수치를 주면서 어렵게 꼬아서 내는 문제는 좀 출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수치 같은 경우도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안 좋은 상태나 괜찮은 상태 두 가지를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연관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에서 가장 유즈풀하게 사용도가 좋은 거죠.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이만즉슨 신뢰도가 좀 높은 많이 좀 믿을 수 있는 어떤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가장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에올틱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축기 때 일어나는 그레디언트가 가장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피크 투 피크와 그다음에 순간적인 피크를 제거하는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같이 평가를 해서 중간적인 데이터를 얻게 되면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사용이 되고 수치까지도 앞서 설명드린 50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입니다. 156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플러 값이 주어졌는데요.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이 18 정도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측정이 되었대요.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로 단계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50보다 값이 더 커지게 되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비교해 봤을 때는 50에는 한참 미치지 않는 값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30에서 50 사이 값이 중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레이트, 여기 시비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0보다 더 아래로 흐르게 되면 이쪽이 마일드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0과 50 정도의 값 정도만 잘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8 정도로 30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마일드한 상태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치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번에 설명드렸던 수치 값이고요. 대략적인 인자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피크 에어틱 벨로시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컨티뉴를 사용했대요. 그 다음에 도플러 트레이싱을 했을 때 심각한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 트레이싱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에어틱 밸브에서 측정을 한 값인데 보통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파형 자체가 쭉 늘어지게 됩니다. 점점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좁은 길로 혈액을 쭉 밀어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형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성 같은 경우에 이게 트레이싱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검사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엑셀레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협착이 심해지게 되면 점차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파형 자체의 변화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점들을 쭉 이어서 이제 민 프레셔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장비가 알아서 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트레이스 되는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셨던 문제에 대한 정답은 A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또 도플러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를 같이 겸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셨고요. 에이오틱 스테노시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상도 꼭 기억해 두시고 연관되는 도플러 인자와 또 여러가지 세컨더리한 반응들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평가하고 있는데 정상치보다 측정이 좀 적게 됐대요. 보통 예상보다 좀 적게 측정이 됐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정상보다 좀 적게 측정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S가 지금 봤을 때 심각한 것 같은데 막상 측정을 했더니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게 나오게 됐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보기들 거의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기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값이 적게 측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해서 에이올타를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죠. 쭉 돌아 들어와서 다시 레프트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심장은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이 돌고 도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연속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넘어가는 경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 혈액이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디악 아웃풋, 심장에서 심박출량 자체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 들어온 혈액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뭐 이해도 중요하지만 좀 바로 암기하는 게 보다도 효율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59번 문제인데요. 좀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좀 핵심을 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대요. 두 가지 좀 비슷한데 보시면은 동시에 측정이 될 수 있는데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와 그 다음에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동시에 측정에 대해서 좀 헷갈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또 밑에 있는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한번 뒤에 내용을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 챔버 뷰에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은 5 챔버 뷰, 4 챔버 뷰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LVOT가 열리면서 이쪽에는 에올틱 밸브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도플러를 통해 측정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샘플 게이트 옮겨가지고 마이트랄 밸브 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역류값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얻었을 때 얻게 되는 파형의 모양이 이쪽에는 좀 에일러싱 때문에 좀 잘렸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의 파형을 얻게 돼요. 따라서 영상이 조금 미숙하다든지 조작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얻게 된 신호에서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킬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측정하는 위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죠. 또 얻게 되는 도플러 신호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앞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에올틱 이젝션 타임이 짧대요. 보시면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타임보다 보시면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역류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좀 미리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젝션 되는 시간이고요. 수축기 여기 이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완되기 직전의 시간이 IVRT 그리고 수축되기 직전의 시간이 IVCT라고 볼 수 있겠죠. 역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나가는 시점이 어디든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원래는 등용적 이완기에서 밸브가 다 닫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뚜껑이 잘 안 닫혀서 줄줄 새는데 어떤 관계없이 막 새겠죠. 흐름에 관계없이. 반면에 이젝션 타임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실제 혈액이 나가는 시간에만 이런 신호들이 잡히겠죠. 따라서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얻게 되는 신호의 시간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보다 역류보다는 조금 더 짧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류는 언제든 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있는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실제 문이 열리는 타이밍 그때만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번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보기고요. 다음에 B번 보시겠습니다. B번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역류가 이제 밸브가 열릴 때까지 쭉 이어진다. 말 그대로 위에랑 같은 얘기인데 역류는 쭉 이어지는 반면에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는 연속성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시간도 길고 쭉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올틱 밸브는 열릴 때만 이런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번도 문장은 긴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아솔 필링 될 때 또 신호도 잡히고 역류가 관찰되는 반면 보시면은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 때는 디아솔 플로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시점과 그 영역의 차이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가 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아닌 정답이 있습니다. 봤을 때 D번 보시면요. 보스트 시스톨릭과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분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과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류와 스테노시스가 생기게 되는 어떤 파형 자체가 얻어지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렵죠. 근데 실제 RDMS를 문제 설명드리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사지선다고요. 그래서 에코백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가 비슷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기가 굉장히 길다든지 문제가 길게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좀 해석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린 기본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차근차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160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기는 조금 짧은데 문제가 좀 길죠.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출제 자체가. 근데 아까처럼 문제도 길고 밑에 있는 보기도 긴 경우는 드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RDMS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문장이 길게 나오면 얻게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자, 2D 모드에서 에코카디오그램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좀 두꺼워지고 에이올틱 밸브가 두꺼워져 있대요. 키워드 하나 찾아갈 수 있겠죠. 밸브가 두꺼워지면 나가는 길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협착을 의미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감소되어져 있대요. 시솔릭 때, 수축기 때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이올틱 스테노시스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시솔릭 이젝션 뭐뭐라는 표현이 있죠. 수축기 때 들려지는 잡음들. 그래서 잡음들이 크게 들렸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어떤 문장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보니까 이제 이완기 때는 보시는 것처럼 디크레센도 뭐뭐 관찰이 된답니다. 이완기 때도 뭔가 어떤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잡음까지도 관찰이 된다. 봤을 때 보통 에이올틱 스테노시스는 수축기 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에이올틱 리거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역류죠. 이제 에이올틱 밸브가 닫힌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완기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완기 때도 어떤 잡음이 들린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되어져 있는 C번이 가장 가까운 보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최대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1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문제 내에도 키워드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모드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시스톨릭 이젝션 뭐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축기 때 들리는 잡음이 있네요. 리플렛 자체가 좀 두꺼워져 있고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해 볼 수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노멀 시스톨릭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움직임 자체는 좀 정상인데 살짝 잡음이 들렸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봤더니 피크밸런스 측정해 봤는데 1.5 정도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보통 1.1 정도, 그래서 1.4까지 거의 정상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많이 올라간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진단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정상이네요. 앞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살짝 두꺼워져 보이고 시스톨 이젝션 뭐뭐가 살짝 들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은 정상이고요. 봤을 때 움직임은 괜찮은데 보여지는 리플렛이 조금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스클레로시스, 경화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경화가 생기면 대표적인 퇴행성 과정 중 하나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변화는 없지만 점점 이제 두꺼워지는, 리플렛 자체가 두꺼워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움직임은 정상이고 기능도 잘하고 있지만 살짝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리플렛 사이즈보다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이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밸브 자체의 구성품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에코보다는 이런 식으로 경식도 초음파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디테일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밸브 자체는 잘 닫히고 괜찮은데 살짝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동맥판 경화서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common하게 생기는, 여기서부터는 역류로 이제 빠지게 되네요. 에오르틱 스테노시스는 끝났고요. 앞에 161번 이제 경화까지 끝났고 이제 역류로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오르틱 리거지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는데, 크로닉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제 중요하죠. 어떤 2차적인 변화가 있겠죠. 어큐트한 경우는 좀 응급한 상태가 대부분이고, 크로닉한 경우는 뭔가 세컨더리한 반응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뭐 연관이 될 수 있어요. A부터 D번까지 다 역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인데요. 일단 B번 같은 경우는 인펙티브 엔도카르다이티스, 감염성 심내막염은 응급한 질병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제외를 하고요. D번은 트라우마, 말 그대로 응급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C번 이제 말판 신드롬 같은 경우도 보통 이거는 선천성으로 생긴 어떤 기형이죠. 이거는 크로닉한 경우이긴 하지만 most common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천성 기형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다 보니까 A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세컨더리한 반응 중에서 에올틱 밸브 루트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생기는 어떤 펑셔널한 기형이죠. 그래서 기능성 역류, 기능적 역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단순하게 문과 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서로 닿지 않게 되는, 여기는 루트의 어떤 거리가 멀어지는 애뉴루스, 보통 퇴행성 과정이죠. 뭐 동맥압이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기능적 역류가 가장 흔하게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세 가지 보기를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는 키워드는 어큐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금 162번 문제와 상반되게 어큐트한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급성이죠. 급성 대동맥 역류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응급한 질병이고요. C번 다이섹션, 대동맥이 이제 좀 뜯겨 나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응급한 질병으로 볼 수 있고 트라우마 마찬가지입니다. B번 보시면 에올틱 밸브 스클로시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B번인 어떤 크로닉한 단어들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요. 조금 이제 긴장한 상태로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게 되고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면 당장 눈에 띄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뭐 다이섹션을 바로 선택해버리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끝까지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 확인을 하고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잘 파악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임상적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커먼 밸브 역류, 보통 밸브에서 생기는 역류가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는데 밸브에서 생기는 역류가 정상 환자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것. 단순하게 얘기해서 밸브에 대한 역류는 흔하지만 총 4가지의 밸브가 있죠. 4가지의 밸브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지 않는 밸브 역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실제 검사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풀모너리 밸브 리거지테이션, 트리커스피드, 이 2가지는 굉장히 흔해요. 어떤 보고에 따르면 정상 환자에서 한 80%까지 관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약하게 보이는 경우죠. 심한 경우 말고요. 마일드보다 더 적은, 마일드라고 말하기 뭐한 정도의 약한 역류는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과 TR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마이트랄 역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번과 2번.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에올틱 리거이테이션은 흔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없는 한은 대동맥판 쪽에서 좀 흔하게 관찰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올틱 역류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나 퇴행성 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 관찰되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환자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요소다. 이런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매기자면 이 두 가지가 먼저 MR, AR 순서대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키워드만 잘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에올틱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레프트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혈액은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에올틱 역류가 있으니까 혈액이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여러가지 부담이 가게 되고요. 이쪽은 압력 과부하가 아닌 볼륨이 늘어나는 레프트 벤트리클 볼륨 오버로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이쪽에 정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혈액에 정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많은 혈액을 더 많은 힘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어떤 과부하적인 운동이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심각해지다 보면은 완전히 심장 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원래 이쪽으로 혈액이 100이 가줘야 되는데 반대로 되돌아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혈액이 받아져야 되는 대표적인 코로나리 아테리들이 있죠. 코로나리라든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혈액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 양상들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되돌아온 혈액이 받아지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건지, 다음으로 제대로 혈액을 받지 못한 에이올타와 기타 주변 장기들에 또 마찬가지로 어떠한 또 영향이 가게 될지를 같이 앞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세컨더리한 반응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변화지만 앞과 뒤를 같이 떠올리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터 지금 문제에서는 제 크로닉한 AR이 있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A번 보시면 와이드 펄스 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20에 80이라고 하죠. 혈압이. 근데 지금 혈액이 갔다가 100이 갔다가 에이올타로 보내진 혈액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더 센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줘야 돼요. 그 수축기 압력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완기 압력 같은 경우는 혈액이 채워질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미 레프트 벤트리클에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가 있죠. 되돌아온 혈액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반대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펄스 프레스의 어떤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서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번 보시면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뭐 우열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되면서 심장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D번 보시면은 협심증인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리 아테리 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올타를 타고 지나가서 영양 공급이 되는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협심증이 올 수 있겠죠. C번 보시면 홀로 시스톨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보통 에이올틱 역류가 발생할 때는 이제 수축기는 끝나고 이완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이 홀로 디아스톨릭으로, 홀로라는 표현은 뭐뭐 중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완기 중간에 생긴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야 더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명확하게 시스톨릭인지 디아스톨릭인지를 잘 구분해 주시고요. 같이 짝지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심장에 어떤 사이클에 생기는지도 좀 명확하게 잘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또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16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틱 리거이테이션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장 잡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만성적으로 역류가 있는 상태네요.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게 이쪽에서 디아스톨릭이라는 표현이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이완기죠. 이완기. 따라서 D번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 자체가 이런 표현들, 이렇게 쭉 점점 커졌다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 두 가지는 보통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역류랑 관계가 없이 협착에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고요. 보통 역류라고 하면은 점점 작아지는 어떤 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통 혈액에 쭉 갔다가 반대로 쭉 어떤 새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점차 작아지는 좀 잡음이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A번에 있는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디아스톨리, 그다음에 디크레센도 뭐뭐가 관찰이 되는데 레프트 스터널 보도에서 관찰된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랑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같은 키워드로 짝을 지어 놓으시면은 문제 풀이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협착과 연관되는 지문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에 A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혈액이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일부가 다시 레프트 벤트리클 쪽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스터널 보도에서 스터널 주변인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 혈액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이쪽에서 더 관찰이 잘 될 수 있다 라는 표현들 같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심잡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에오틱 리거이테이션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와 연관되는 어떤 심장의 잡음. 지금 약간 용어를 묻는 문제네요. 용어. 따라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A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고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에코 중급 강의 때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 혈액이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역류가 시작이 되는데 역류량이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게 되면 레프트 이제 벤트리클 쪽으로 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힘도 세지겠죠.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게 마이트랄 밸브의 엔테리어 리플렛인데 이쪽에 있는 이제 압력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밸브가 지금 현재는 디아솔리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완기 때 보통 역류가 생기기 때문에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여기 있는 흐름 때문에 밀려서 닫혀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이완기 타이밍인데 마치 살짝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는 협착이 있는 듯한 어떤 심장 잡음이 겹쳐져 들린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스틴 플린트 어떤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엔테리어 리플렛을 밀어낼 정도로 역류량이 심각하다 어떤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제 모양을 갖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죠. 도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나타나게 되면 도밍의 방향이 반대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스 도밍이라는 표현, 반대로 도밍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AR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볼게요. 이거는 TR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심잡음과 연관되는 어떤 용어고요. 이거는 PR이 있을 때, 풀모너리 리거이테이션이 있을 때 들리는 잡음입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상이에요. 정상 잡음인데 이제 간혹 잘못 오인되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이제 3세에서 5세에서 커먼하게 들리는 정상적인 잡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질병과 연관되지 않고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RDCS 같은 경우는 에코 시험이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디악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저 MRI를 얘기하는 거죠. 심장 MRI 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관되는, 예를 들면은 뭐 NGO라든지 CT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MRI까지도 심장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영상학적인 검사들에 대한 아주 그냥 전반적인, 너무 깊진 않고요, 조금 얕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역류로 평가하긴 하는데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MRI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카디악 MRI 영상인데 어쨌든 심장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요. 뭐 주변 부분까지 어떤 경계도 잘 묘사할 수가 있겠죠. MRI의 가장 큰 어떤 장점 같은 경우는 또 용적을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3플랜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죠. 코로날, 관상면, 우리말로 하면 관상, 시상, 축상, 이런 식으로 세 단면에서 영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측정하기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적을 의미하는 단어라든지 어떤 측정값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어떤 밸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스클레로시스, 밸브 쪽에 살짝 조금 이제 시크닝이 있는 스클레로시스를 보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부분은 소노가 조금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정답은 A번인데요. 디테일한, 에어틱 밸브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해상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이 굉장히 작죠. 에어틱 밸브만 관찰하기에는 이 부분은 MRI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봤을 때 제공되는 BCD번 같은 경우는 볼륨과 그리고 이하로 오리피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면적, 정량적인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은 각 MRI가 갖게 되는 큰 장점으로 제공되는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적합한 부분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검사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에올틱 역류가 있을 때 이번에는 N모드 파인딩입니다. N모드 파인딩, 여러가지 어떤 뭐 2D 모드 파인딩인지 도플러 파인딩인지 N모드 파인딩이 다 구분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모드 파인딩에서 관찰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과 관련되는 에올틱 리거리테이션이 있을 때 관련되는 어떤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봤을 때 그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에 이런 식으로 잔떨림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잔떨림, 좀 미세한 떨림들이 보이죠. 보통 그림에서 좀 작긴 한데요. 이렇게 혈액이 역류가 되면서 앞쪽에 있는 밸브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떨림 현상들이 N모드 상에서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앞서 보기로 넘어오게 되면 보통 디아솔릭 플러터라는 표현 먼저 챙겨가시고요. 플러터, 이완기 때 생기는 어떤 떨림 현상들이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에서 관찰이 된답니다. 지금 봤을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디아솔릭, D번은 시스톨릭 플러터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D번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디아스톨릭 플러터라는 표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트랄 밸브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 같은 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봤을 때 지금 떨림 자체가 좀 눈에 띄게 막 이런 식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좀 미세하게 떨림들이 관찰되고 있죠. 그래서 fine이라는 표현은 좀 미세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세한 디아스톨릭 플러터가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 따라서 B번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거칠어지게 되면은 이제 콜스라는 표현을 쓰게 돼서 좀 미세한 떨림보다는 좀 거친 그런 파형들이 관찰된다 라고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엠모드에서 관찰되는 파인딩으로는 아까 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한 잔떨림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상에서 파인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R이 관찰이 되었을 때 엠모드 영상을 보고 이런 식의 이제 파인딩을 적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또 관찰되는 부분들을 증거로 또 파인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엠모드적인 특징적인 문장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디아스톨릭 도미. 앞에 그 심잡음 설명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활처럼 꺾인다는 부분, 하키스틱 모양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밍이 생기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에이올틱, 리거리테이션과 연관되는, 조심해야 될 거는 시스톨릭이 아닌 디아스톨릭이라는 부분, 꼭 실수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 연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D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각한 AR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리버스 도밍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 보실 텐데요. 이쪽에 바로 밑에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이 있죠. 이쪽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혈액이 역류하고 있는 영상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도밍 현상이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거는 앞서 봤던 엠모드 파인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떨림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마이트랄 플러터링, 조금 이제 심하진 않고 좀 미세한 떨림들이 관찰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17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D 모드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는 심잡음이라든지 M모드, MRI까지 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에코카디오그래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2D 모드에서 관찰되는 어떤 크로닉한 AR과 연관되지 않는 보기를 찾는 거예요. 먼저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AR이 있을 때 관찰되는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 것이 이쪽에서 생기는 지금 질병이잖아요. 따라서 먼저 앞쪽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좀 매겨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병이 생긴 부분에서 앞과 뒤와 연관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두 가지가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선적으로 봤을 때 혈액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100이라는 혈액이 전달이 돼줘야 되는데 다시 50이 되돌아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벤트리클에 많은 양의 혈액이 남게 되겠죠. 따라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볼륨 오버로드가 생길 수 있겠고 그만큼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50이라는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다시 이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더 많은 운동을 해서 다음번에는 150의 혈액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레프트 벤트클의 운동성이 증가되는 하이퍼키네틱한 양상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3번 같은 경우 레프트 아트리움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3번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은 이제 증상이 생겼던 앞과 뒤쪽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 부분에 관련된 보기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AR이 있기 때문에 AR과 연관된 두 가지 키워드, aortic 그리고 left ventricle에 연관되는 것이 가장 이제 옳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B번 보시면 어브노멀한 에올틱 밸브와 루트의 어떤 상태를 물어봤네요. 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에올틱 부분에 생기는 이상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즈가 커집니다. 볼륨 오버로드 현상, 혈액이 많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커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혈액을 더 많이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월모션이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이제 B모드 영상, 2D 모드 영상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3번에 해당되는 거죠.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는데 물론 영향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생기는 앞과 뒤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172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AR이 있을 때 생겨나는 변화들입니다. M모드 상에서 2D 모드 두 가지를 평가했는데 증거를 찾게 됐는데 AR의 증거로 연관이 없는 것을 찾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하이퍼키네틱, 셉타일 모션, 이 포스테리어 월, 레프트 벤트리클 두 가지 마찬가지로 레프트 벤트리클의 또 운동성을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레프트 벤트리클의 전반적인 벽들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움직인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레프트 벤트리클의 월모션이 증가한다. 다음 C번 레프트 벤트리클이 딜라테이션, 엔라지먼트 커지기도 하고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볼륨 오버로드 혈액이 다시 많이 되돌아와서 그만큼의 영향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기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심낭 압전이 있을 때 카디악 탐포네이드 심낭 압전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셉타일 모션 자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셉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셉탈이 이렇게 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압력 차가 레프트 벤트리클이 원래 압력이 높아야 되는데 두 가지 압력차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셉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셉탈 모션이다 라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M모드 이제 파인딩인데요. 1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모드에서 관찰되는 2D 모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에올틱 밸브를 리플레이스먼트 어떤 치환을 해야 되는데 크로닉한 이제 AR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치환해야 될 정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보기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요.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제 시스톨릭 디멘전. 시스톨릭 때는 이제 보통 보시면 카디악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시스톨릭 때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혈액이 에이올타로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기에서 보신 것처럼 55보다 사이즈가 크대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시스톨릭 때는 일반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에 혈액이 없어서 공간이 적어져야 되는 상태인데 55보다 크다라는 것은 뭔가 정상보다 많이 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어떤 사이즈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단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랙셔널 쇼트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액 단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보통 이제 간단하게 숏 엑시스를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이완기 상태고요. 이게 수축기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있는 거리와 이쪽의 거리,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보통 이제 프랙셔널 쇼트닝 같은 경우는 28%에서 이제 48까지, 28에서 48%까지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한 25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게 되면 분액 단축 거리가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완기 때나 수축기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분액 단축의 변화폭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값이 많이 적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면 25보다 적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심장의 움직임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수축과 이완의 차이가 적다라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심장이 숏으로 가정해보고요. 커진 상태로 수축과 이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가장 좀 위험한 상태에서 판막을 수술해서 리플레이스먼트까지 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셔널 쇼트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때가 가장 용적이 작을 때인데 사이즈가 크게 측정이 됐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구나.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4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또 뒤에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족이 이제 닫힘입니다. 문이 원래 닫혀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문이 먼저 닫힌다라는 것이죠. 마이트랄 밸브가 문이 먼저 닫힌대요. 여기에 연관되는 것으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판막 질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막 질환과 연관되는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중급 강의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밸브가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쪽이 먼저 닫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반대되는 쪽이 문이 닫혀지게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있는 밸브, 에올틱 밸브에 역류가 있어요. 에올틱 리거이테이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밸브가 에올틱 밸브죠. 그러면 에올틱 밸브가 먼저 열립니다. 그러면 에올틱 밸브가 열리게 되면 반대쪽 밸브는 마이트랄 밸브거든요. 마이트랄 밸브는 반대로 먼저 닫힙니다. 반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반대로 MR이 있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쪽이 먼저 오픈된다.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연달아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족이 닫힘이네요. 마이트랄 밸브. 그러면 반대되는 쪽은 먼저 열리는 쪽이 있겠죠. 먼저 열리는 쪽, 에올틱 밸브. 문제가 있는 쪽이 먼저 열린다. 확실한 거는 에올틱 역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건 맞는 보기고요. 반대로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과 반대되는 보기잖아요. 따라서 A번은 이 내용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큐트하고 시비어한 MR이 있게 되면 마이트랄 밸브가 먼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픈이 되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C번과 D번 같은 경우는 심장 전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도장애나 리듬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먼저 열리거나 닫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에서는 좀 혼돈을 주기 위한 보기로 볼 수 있겠고요.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연결되는 문제. 지금 에올틱 역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쪽이
먼저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픈된 쪽이 있으면 반대로 먼저 닫히는 쪽이 있겠죠. 닫히는 쪽. 자, 문제 쭉 이어가 볼게요.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드 디아스톨릭 프레셔가 증가한답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보시면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이렇게 있으면 에올타를 통해서 혈액에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내보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엔드 디아스톨릭 이제 수축기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LA에서 혈액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에올타에서 역류가 들어왔어요. 역류가 엔드 디아스톨릭 타이밍에. 그러면 이제 여기 혈액이 과도하게 넘치게 되겠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마이트랄 밸브가 열려서 혈액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혈액이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혈액은 보통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레프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낮아진 타이밍에 LA에서 혈액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역류혈 때문에 여기 있는 압력 자체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이트랄 밸브가 더 이상 오래 문을 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빨리 닫혀지게 되는 어떤 패솔로직한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연관되는 부분 보시면 엔드 디아스톨릭 프레셔가 증가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역류를 조금 더 이제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도를 나타내주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그런 다음에 오게 되는 어떤 증상들을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완해 줄 수 있는 압력차가 없기 때문에 마이트랄 밸브가 문을 오래 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일찍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개념들 뭐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R이 생겼기 때문에 AR 문제인 쪽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쪽은 조기 폐쇄가 된다. 따라서 마이트랄 밸브가 일찍 닫혀지게 되는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뒤에도 쭉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쪽이나 동일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쪽만 있으면은 문제 있는 쪽, 문제 없는 쪽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17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또 설명드린 내용과 좀 겹치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모드 파인딩에서 이제 어큐트하고 AR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쪽이 에올틱 밸브가 되겠죠. 지금 봤을 때 조기 에올틱 밸브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멤모드 파인딩 상에서 AR에 있게 되고 문제가 있는 쪽은 먼저 열려지게 되겠죠. 정답은 D번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사이클을 챙겨보고 그림 다 보면서 일일이 구분해서 보는 법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법칙을 기억하시면 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요. 문제풀이도 좀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올틱 역류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관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AR에 있으니까 먼저 에올틱 밸브는 먼저 열리겠죠. 네, B번은 일단 맞는 보기고 반대쪽은 먼저 닫히겠죠.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도 먼저 닫히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봤을 때 뭐 리버스 도밍이란 표현 기억나시죠?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의 도밍도 관찰될 수가 있고요. C번 보시면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먼저 열려진다. 이 부분은 관련이 없는 보기이기 때문에 C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문제를 접할 때 A부터 D번까지 있으면은 두 가지가 상반되는 보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 둘 중 하나가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번 보면 그게 다 똑같고요. C번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이것만 다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A번과 C번 이외에 B번과 D번 보기를 선택했다면 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의 스킬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꼭 정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둘 중이 너무나 상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78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트랄 밸브에서 들어오는 이제 펄스 웨이브를 측정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트랄 펄스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이제 EAB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LCO가 1보다는 큰 게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봤을 때 좀 심각한 에이올팅 역류가 있을 때 어떤 그레이드의 파형이 들어오는지 문제예요. 정상적인 파형이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레이드 1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역류가 생겼을 때 생기는 내부적인 변화들이에요.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혈액이 잘 들어가다가 레프트 벤트리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죠. 되돌아와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혈액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게 되고 여기 있는 프레셔, 압력이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의 흐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류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이 빨리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두 번 들어올 게 아니라 한 번 빠르게 쭉 들어오고 맙니다. 근데 두 번의 파형에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이쪽에 압력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파형 자체의 모양이 이제 제한성 파형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2파가 나오게 되고 A파는 아주 작거나 없는 상태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레셔가 증가했다, 엔드 디아스톨릭 프레셔가 증가했다, 이쪽에 압력차가 변화가 있었다, 또는 심각한 AR이 있다, 이런 표현들 다 이쪽에 압력이 더 높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상적인 혈액 흐름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넣어주고 그냥 많은 제한적인 파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기에서 이게 정상이고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봤을 때 제한적인 파형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한적인 파형 같은 경우는 증가한 엔드 디아스톨릭 프레셔, 아까 보신 것처럼 레프트 벤트리클 자체의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대변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E와 A의 차가 좀 심해져서 1.5보다 값이 더 큰 그런 상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셀레이션 타임 자체도 짧아지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파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짧은 시간에 쭉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타임이 있는데 날카롭게 쭉 들어가는 게 제한성인 어떤 파형의 특징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증가한 엔드 디아스톨릭 프레셔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9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풀모나리 베인까지 나타나게 됐네요. 아트리얼 역류하는 타이밍인데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물어볼 문제입니다. 심각한 에이올팅 리거지가 있을 때 풀모나리 베인에 생기는 AR 파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풀모너리 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번 들어왔다가 반대로 살짝 AR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반대로 풀모너리 베인 쪽으로 향하는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향하는 어떤 플로우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AR이 심각해지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에 있는 압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혈액이 전해지는 타이밍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혈액들이 레프트 아트리움에 정체하게 되고 여기 있는 혈액들이 조금 더 뒤로 많이 밀려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또 혈액의 흐름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아트리얼 리버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태보다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A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레프트 벤트리클로 유입되지 못한 혈액들이 다시 되돌아간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다음 번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강좌 때 설명드렸을 때는 레프트 아트리움까지 영향이 안 간다라고 좀 그런 식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길게 내다보면은 이쪽의 압력이 증가하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겠죠. 심장은 순환계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마다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어디를 메인으로 둘 것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각한 에이올틱 역류가 있는 상태에서 컨티뉴를 사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컨티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보통 사용되는 어떤 인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A번부터 D번까지 있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답은 A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크 벨로시티, 맥스 벨로시티의 개념 자체에서 먼저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그리고 에이올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혈액의 흐름이 있었을 때 여기 P1이라고 하고 P2라고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압력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속도로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를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하게 P1과 P2의 어떤 압력 차이를 대변해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압력차가 좀 심하다, 이 정도의 어떤 전반적인 정보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값만 가지고 역류의 심각도를 따져보기에는 물론 이제 임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긴 하지만 정량적인 데이터로 만들기는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압력차를 나타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측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셔 업 타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보통 먼저 감별해야 될 것이 역류와 협착의 도플러 파형입니다. 역류와 협착 같은 경우, 역류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협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쭉 늘어지는 이런 식으로 쭉 늘어지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상태. 역류 같은 경우는 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상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느낌이 좀 다른데, 만약에 프레셔 업 타임이라고 해서 압력이 반감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협착 같은 경우는 심각할수록 쭉 늘어나죠. 압력이 여기서 절반으로 가는 시간이 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는 공간 좁죠. 그래서 압력이 반감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짧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PHD 압력 반감기가 이쪽에서는 길어지고 역류에서는 심각할수록 짧아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혀져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프레셔 업 타임이 200보다 짧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값이 좀 짧은, 반감기가 짧구나, 좀 날카로운 구성품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jet density. 보통 이제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하얗게, 이걸 jet density라고 하게 되죠. 하얗게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density 같은 경우는 또 역류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좀 파워가 센 부분들을 나타내는 또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셀레이션 슬로프인데, 이게 경사가 굉장히 급한 거죠. 스티프하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다, 또 위험한 경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류를 나타내는 어떤 파형의 심각도는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협착을 나타내는 심각도를 나타낼 때는 표현자가 좀 바뀌겠죠. 다시 한번 해보면 프레셔 업 타임은 길어지고 디셀레이션 슬로프는 굉장히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지고
댄시 같은 경우는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그 압력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협착과 역류의 도플러 파형의 차이점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벨로시 같은 경우는 역류의 심각도를 대별한다기보다는 각각 이 챔버의 압력 차이를 속도화시켜서 만들어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서 도플러로 어떤 진단하기에 어떤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 피크 벨로시티 A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계속 접하게 되는데, 물론 실제 임상에서는 최고 속도 평가해서 단순 개선을 평가하는 방법이 익숙해서 그럴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문제와 문제풀이와 임상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 그런 부분도 또 시험의 특징이라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